안녕하세요. 네. 연말이고 또 새해가 시작되고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나라가 어려워서 네, 나라와 사회에 대한 생각도 하지만 또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일, 본업에 대한 생각도 좀 새롭게 해보게 되는 게 이 시국의 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나누었던 글인데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문학의 길을 생각하며 우리 근대사의 또 하나의 경랑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즘 불안감 속에서도 북극성처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강 작가 덕분입니다. 이 와중이라 문학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한강 작가의 글은 자문하게 합니다. 이런 글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아마도 온 정신과 온 마음을 쏟아 온 몸의 감각으로인 듯 현실 그리고 역사의 고통을 견디며 눈 떼지 않고 응시하며 그것을 고도의 시적 언어에 담아냄으로써 그 고통이 이례적인 것, 국지적인 것의 다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보편의 고통의 증언이 되고 그렇게 하여 인간의 어쩌면 가장 양질의 부분이 상하지 않고 깨어있게 하는 글은 생겨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강의 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늘 이상하게도 한 단어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것도 느닷없이 영어 단어 하나가요. devotion. 헌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아마 예배라는 뜻마저 있기 때문에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바쳐진 삶, 온전하게 바쳐진 삶. 그런데 어디예요? 문학계라고 한정하기도 실은 어렵겠습니다만 작가이니까 문학의 외연과 뇌포를 한껏 넓혀놓고 문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이며 본업에 나름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야 누가 있겠습니까만 한강 작가 같은 밀도의 헌신은 경이롭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또 있었던가라고 묻게 됩니다. 저는 평생 해온 일이 독일 문학을 읽은 거라 제가 조금 아는 그 범위 안에서 두리번거립니다. 네, 또 제가 잘 아는 게 제 자신이라 그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섞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망설임 없이 맨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1883년에 태어나 1924년에 죽었죠. 잘 알려진 대로 그가 쓴 장편 소설 3편이 모두 미완성이고 남아있는 길고 짧은 조각글들도 다 불태우라는 유언을 친구 막스 브로트가 이행하지 않은 덕분에 카프카의 글들은 가까스로 살아남아 뒤늦게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서가 쏟아져 나오는 그의 문학이 수용된 건 겨우 반세기를 조금 넘습니다. 독일어로 쓰인 그 작품이 1950년대에야 미국, 프랑스를 거쳐서 실존주의자들의 공로가 큰데요. 독일어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체코 문인인 카프카의 작품이 체코에서는 1962년에야 나왔습니다. 시작되는 산업화된 사회, 비인간적 인간 소외의 징후가 돌출하던 시대를 그는 앞서 살며 보았고 카프카는 관리보험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들, 손가락이 잘려서 오는 사람들을 매일 만나며 살았습니다. 이런 사회 안에서의 인간의 실존을 그는 눈아프게 들여다보았습니다. 현미경 눈으로요. 그 모든 것에 눈 감지 않는 그의 눈이 그렇게 비유됩니다. 네, 현미경 눈이라고요. 카프카 자신은 그 어디에도 진정으로 소속되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체코에서 태어나 평생을 산 체코 국적인이지만 체코인이 아니었고 프라하
그 한 도시의 중심의 10분의 1쯤의 사람들만 쓰는 독일어가 모태어였으나 독일인이 아니었고 유대인이었으나 유대신앙이 없었습니다. 독일어를 썼다지만 그건 외떨어진 먼 섬의 언어 같은 독일어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어쩌면 그래서 소외된 현대인의 문제에 그토록 눈밝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을 나사 하나에 불과하지 않나, 심지어 버러지 아닌가라고 느끼기도 하지만 카프카는 아무런 설명 없이 곧바로 어느 날 문득 한 마리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버린 사람의 이야기를 씁니다. 이 비현실을 너무도 현실적으로 그려냅니다. 마치 그 버러지가 자신인 듯. 네.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가 왜 버러지가 되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지만 그 흉측한 해충이 된 그가 얼마간 목숨의 명맥을 잇다가 치워지는, 버려지는 과정과 주변 상황을 보면 그가 버러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보입니다. 대책 없이 암울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현실이요. 그러나 그런 작품을 읽는 우리는 애씁니다. 이런 비현실을 두고 이거야말로 현실이다. 현실이지만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만 놔둘 수는 없다. 뭐라도 해야지 않을까? 허구를 통해서 전달되는 어떤 근본적인 진실, 일깨워지는 성찰이 있지요. 그리고 그런 걸 넘겨보지 않고 직시할 때 그나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아주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어쩌면 조금이라도 완화할 길을 누구든 나름으로 모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건 다름 아닌 허구를 통하여 어두운 현실이 너무도 치밀하고 적확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카프카 자신이 캄캄한 세계에서 조망을 갈망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글을 쓴 한 이유였던 것도 같습니다. 그는 문학에 명을 건,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남들이 사는 삶에 대한 동경이 없었을 리 없지만 삶이냐 문학이냐 하는 질문이 대두될 때 그는 언제든 서슴없이 문학 쪽으로 결단하였습니다. 빠른 단정하지 않고 섣부른 결론 내리지 않고 다만 진실을 쓰고자 했습니다. 매우 엄정했습니다. 그 엄정함은 단어 하나하나에도 쉼표, 마침표 하나에도 배어 있어 그의 글은 가볍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나무들이라는 제목의 서너 줄짜리 글이 있는데요. 네,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눈 속의 나무 등걸과도 같기 때문에 마침표 찍고요. 겉보기에 그것들은 살짝 늘어서 있어서 조금만 밀치면 밀어내 버릴 수도 있을 것만 같다. 아니 그럴 수는 없다. 그것들은 단단하게 땅바닥과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러나 보아라. 그것조차도 다만 겉보기에 그럴 뿐이다. 인용 끝인데요.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장 주문이 없이 우리는 눈 속에 나무든 걸과도 같기 때문에 하고 부문만 써놨고요. 그 다음에 전하려는 내용은 눈이 온 날의 풍경입니다. 나무들이 쭉 이렇게 서 있지만 눈이 많이 내리니까 이렇게 된 부분들이 눈에 다 가려져서 이렇게 밀치면 나무들을 조금만 밀치면 밀어내버릴 수도 있을 것만 같다. 그렇게 보이는 순간들이 있지요. 우리도 그렇게 묘사할 수 있고 그 정도로 끝냅니다. 근데 카프카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다. 그것들은 단단하게 땅바닥과 결합되어 있으므로. 네, 맞는 말이지요. 눈에 좀 덮였다고 민다고 미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아라. 그것조차도 다만 겉보기에 그럴 뿐이다. 내일 아침에 지진이 날 수도 있고 포크레인이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천년을 가겠습니까? 만년을 가겠습니까? 네, 그렇게 남김없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일 첫 문장에 주문이 없이 부문만 있었어요. 우리는 눈 속에 나묻은 걸과도 같기 때문에 주문은 독자가 만들어 넣어야죠. 예, 정말 우람해 보이지만 힘있어 보이지만 밀면 밀쳐질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굳건하게 뿌리 박힌 것 같지만 질긴 것 같지만 또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것도 또 잠깐일 뿐이고요. 네, 그런 글입니다. 이런 글이라 저는 카프카를 저도 모르게 꿇어앉듯 정좌하고 앉아 한 문장 한 문장을 옮겨가며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카프카 읽기로 저의 문학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을 저는 큰 행운으로 여기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날 눈앞을 가득 채웠던 어둠을 견뎌내는 한 방식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 방식이 어떤 대가로 체득되었는지도 조금은 보았고 결국 문학이 무엇인지를 숙연하게 느꼈기 때문이지요. 네, 제 자신이 그런 길을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음으로 제게 다가온 것은 카프카에게서보다 더 짙은 어둠 속에서 쓰인 시편들이었습니다. 1945년 이후 독일 시의 정상이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는, 그러나 역시 한 번도 독일에 산 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독일어로 된 글을 읽고 자랐기에 부모를 동포를 살해하고 자신도 겨우 거기서 벗어난 살인자들의 언어인 독일어로 시를 썼던 파울 첼란입니다. 루마니아 북부 우크라이나 접경지 부코비나에서 태어났는데요. 그곳은 근대사에 많이 휘말린 작은 곳입니다. 소련의 침공이 있었고 나치 침공 등등 최근세사에 온갖 부침이 일어났고 첼란이 살았던 체르노비츠는 현재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 그 격동의 시대를 현대사의 격동과 타격을 몸으로 겪었고 그 후 여권도 없이 그야말로 나뭇잎처럼 흘러왔던 파리에서 번역으로 생계를 꾸리다가 후에는 명문 에콜 노르말 슈페리에에서 독일어를 가르쳤습니다만 파리 고등사범학교요. 1970년 세네에 투신하고 만 사람입니다. 네, 현대사의 어둠과 폭력을 고스란히 겪으며 가까스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시인입니다. 현미경눈이 아니라 죽은 자의 감기지 못해 혹은 산자의 부릅뜨다 못해 돌이 되어버린 눈들이 그의 시위를 떠다니지요. 꽃조차 그에게는 돌이 되어 있습니다. 꽃, 인용입니다. 꽃, 돌, 내가 따라갔던 공중의 돌, 돌처럼 멀어버린 너의 눈. 네, 이렇게 꽃이라는 시는 시작됩니다. 이런 경직이 아주 조금 눈물 반방울이 고일 만큼이라도 풀릴 때 한편의 시는 적혔습니다. 눈 하나 열린 5월 빛깔 서늘한 시간, 이제는 부를 수 없는 것 뜨겁게 입안에서 들린다. 다시금 그 누구의 목소리도 없고 아파오는 안구의 밑바닥, 눈꺼풀은 가로막지 않고 속눈썹은 들어오는 것을 헤아리지 않는다. 눈물 반방울, 한층 도수 높은 렌즈, 흔들리며 너에게 모습들을 전해준다. 몇 권의 소설이 되어도 다 쓰기 부족할 삶의 증언을 그러나 파울 첼란은 산문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직 극도로 정련된 시로만 남겼습니다. 부조리를 극한 현실을 하나도 그대로는 보여주지 않는 시.
그런데 바로 그렇기에 그 어떤 산문 이상으로 시대의 증언인 시. 그런 시를 파울첼라는 썼고 아이러니하게도 애누리 없는 독일 현대시의 정점입니다. 그런 시편들을 하나하나 번역해가며 읽어가는 것으로 한 시절 저는 자신의 시대의 어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읽기만 하는 일조차 너무도 버겁고 고통스러워 그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쓴 뒤 저는 10년 이상을 마치 신을 따라 저도 세느강으로 들어가 버린 듯 첼란의 책을 다시 펼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극한의 어둠, 바로 그 어둠을 증언하는 시. 어렵사리 발언되는 한 단어 한 단어에 엄정하던 나머지 마침내는 말을 잃어 침묵이 되고 마는 시. 첼란의 시는 그런 시였고 그 지점에서 시인의 생애도 끝에 가닿습니다. 이런 글들을 읽다 보니 저도 함부로 말하고 쓰기 어려워졌습니다. 억척 없는 일에 대해서는 더더욱요. 파울첼란에 대해 나름으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책 한 권을 썼지만 당시 80년 광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은 단 한마디 80년 5월 나는 북독일 한 도서관에서 파울첼란의 시를 읽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담입니다만 세상에는 눈 밝은 사람도 많아 1980년 5월이라는 일자 표시 하나에서 제가 왜 그 책을 썼는지 읽어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후에는 다만 젊은이들을 힘닿는 한 잘 가르치려 애쓰며 말없이 읽고 그냥 혼자 쓰고 좋은 글을 옮겨 전한 긴 세월이 제 생애의 대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자 하나 외에 더는 못한 말, 남은 부채감이 저로 하여금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게 한 추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뒷산을 오르다가는 마침내 에베레스트에도 가듯 종착역처럼 가다온 것이 거봉 같은 인물 괴테입니다. 그의 삶과 문학 또한 치열함의 극한입니다만 전혀 성격이 달랐습니다. 괴테는 어마어마한 작업을 했지요. 문인 괴테는 지극히 인면이었습니다. 큰 정치인이었고요. 작은 나라지만 평생 현직 사부장관을 맡았었고 다방면의 자연과학자였고요. 식물학자, 동물학자, 해부학자, 지질학자, 광학자, 기상학자 늘 다 꼽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일면에 불과한 문인이 남긴 글이 바이마르판 전집 146권이었고 편지도 2만여 통을 썼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가 늘 궁금한데요. 그것은 아마도 그야말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깨어있음, 호기심,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진정한 관심, 성찰 그리고 꾸준함이었습니다. 긴 생애에 매일 5시 반부터 1시까지 글을 썼다지요. 한 줄로 요약되는 이야기를 60년을 두고 쓰기도 했고요.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를 12,111행의 정교한 시로 풀어낸 파우스트요. 괴테가 구한 것은 그가 빚은 인물 파우스트처럼 세계를 그 가장 내면에서 지탱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라는 근본 물음의 답이었고 가 닿은 곳은 조감을, 전망을 잃은 20세기 작가들과는 달리 어떤 본질적인 것의 통찰이었고 그 일이관지 하나로서 두루 깨는 그 지혜는 다방면의 연구로 펼쳐졌습니다. 세상의 양극적인 논리들을 그 극단을 언제든 유기적인 상승으로 수렴해 가려 했고요. 들숨과 날숨이 심장의 응축과 이완이 생명의 근본을 이루듯
양극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지점은 생명의 원리의 구현과도 같아 아름답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것이 공동체의 선에 가닿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작품에서 파우스트가 악마와 계약을 하는데 악마의 봉사가 끝나고 계약을 종료하는 시점은 파우스트가 악마가 제공한 모든 것이 흡족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만족하여 어떤 아름다운 순간을 향하여 멈추어라, 너 참 아름답구나 라고 외치는 순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평생을 눈 뜨고도 눈 먼 듯 맹목적으로 달려만 왔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늙은 파우스트가 근심의 입김으로 눈이 멀어 그제야 자신의 종말이 될 계약의 말을 내뱉습니다. 네, 멈춰라, 나 참 아름답구나요. 그런데 그건 악마가 제공한 향락을 향해서가 아니라 눈이 멀자 비로소 떠진 심안으로 마음의 눈으로 해안을 매립하여 생긴 남녀노소가 어울려 사는 낙토를 그려보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삶에서도 괴테는 늘 소소하든 크든 무슨 나쁜 일을 보아도 그것을 자세히 뜯어보고 그걸 어찌 개선할까를 생각을 하고, 좋은 것을 봐도 이걸 어떻게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 득이 되게 알릴까를 생각합니다. 정치가 괴테의 면모일 수도 있겠지만, 천성이기도 하겠지만 많은 생각을 하고 읽고 쓰고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청년 괴테 자신의 질풍노도기의 곤두박질도 그렇게 수렴이 되어 큰 작품을 남기며 극복됩니다. 화해가 담긴 원숙하고 아름다운 고전주의라는 다른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가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 시선이 이런 큰 인물에 가 닿았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비록 흉내낼 수 없지만 저 혼자 알기가 아까워 전하려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괴테 마을도 지어가고 있고 괴테 전집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 자신은 평생 글의 언저리를 맴돌며 살아왔습니다. 글을 배워 이런저런 좋은 글들을, 특히 공든 글들을 찾아 읽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지요. 글에 진 빚도 많습니다. 읽고 씀으로써 일어설 수 있었고 바른 걸음을 걸으려 노력했고 무엇보다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따금씩은 걸어온 길을 돌아도 보게 되는데 원래 저는 글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천성이 소심해서 어찌하면 좋은 글을 쓸까 하며 매진해도 부족할 터인데 어찌하면 글을 안 쓰고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하며 도망만 다니다가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인생의 어느 지점쯤에선가 나름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깨달았거든요. 오래 많은 걸 읽고 별로 밖으로 내놓지는 않는 글이라도 씀으로써 그래도 이만큼 사람 되었다고요. 그 보잘것없는 글을 쓴 시간들이 성찰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저만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득한 고교 시절 서울 시내 여러 학교 문예반 학생들이 모이는 글모임에 조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온통 큰 작가가 약속된 것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어 잔뜩 주눅이 들었었는데요. 반세기도 훨씬 넘어 어떤 기회에 다시 만나보니 그 쟁쟁하던 소년 문사들 중 작가가 된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같이 아주 견실한 사회인이 자기 분야에서는 뛰어난 전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글 쓰는 사람, 모든 사람이 작가가 된다면 세상이 작가로 넘쳐나겠지요. 네, 읽고 쓴다는 건 꼭
작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작가 수련이거나 직업 활동만이 아니라 성찰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을 내놓기까지 한다는 건 뭔가를 전달하고자 함이니 좋은 글을 전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 전달할 것이 굳이 내 글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옮겨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려 감히 이런 생각이 스쳐간 적은 있습니다. 공들여 읽은 것을 쓸 시를 삶으로 살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요. 그런 실없는 야심을 얼마만큼 실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여담 한 가지를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12월 촛불을 든 젊은이들과 몇 마디 말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짧은 대화에서 저의 해묵은 부채감이 조금 내비쳤던 듯 세상을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놓아 기성세대로서 젊은 세대에게 미안하지요. 그 처음 본 젊은이들이 제 손에 핫팩을 꼭 쥐어주며 이러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저희가 할게요. 다들 호강하고 커서 자기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혐의도 없지 않았는데 얼마나 고맙고 든든하던지요. 저희 죄의식 어린 1980년 5월 곁에 2024년 12월의 이제 저희가 할게요가 와서 가만히 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쌓아온 경험을 조금 바라건대 사랑으로 아우르며 조용히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젊은이들을 그저 가만히 바라보며 응원하는 일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년의 괴테의 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소망하는 건 다만 제 존재에 가치를 두는 참 많은 친구들에게 차후에도 기쁨이 되고 유익하게 살겠다는 것뿐 더는 없습니다. 인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